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알아보기, 명화의 감상에 대한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그 다음에 아주 명화 감상을 하려면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한 학기 수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명화의 감상에 둘러보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러보기 시간에서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미술사에 대한 흐름을 제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얼굴을 이제 봤으니까 1차 시 수업에 거의 막 여러분들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 얼굴은 끄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 수업을 제 얼굴을 끄고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명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응? 세계적인 유명 걸작 중에 명작인데요. 여러분도 다 알죠?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죠? 그쵸? 밀레죠. 밀레의 이삭죽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 걸작, 그것을 우리는 명작, 명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작품들, 그것을 우리는 명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명화란 과연 무엇인가? 세계적인 유명 걸작, 즉 명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은 그런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은 이런 시각적인 다양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명화란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뭐하냐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리면 이건 다 명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화 감상은 어떤 그림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분야가 명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화는 이런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요, 인류의 역사나 문명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사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명화입니다. 꼭 이 명화는 그림만 예쁘게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성, 문명성, 사상, 아니면 그런 문화, 사진, 이런 것들도 다 명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또 이런 요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명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그것을 우리는 명화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명화의 감상과 응용이잖아요. 이 수업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누구나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림, 그쵸? 그런 그림들을 이제 명화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몇 명의 화가들이나 알 수 있을까요? 명화를 몇 명 정도 알 수 있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공을 하지 않은 이상 몇몇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이것을 우리는 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해주고요. 이 그림들을, 그 명화를 잘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해하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시기에는 뭐가 유행을 했길래 이렇게 그렸을까?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쓴 건가?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런 미적 기법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고 즐기는 일련의 과정. 그게 감상의 사전적인 의미. 우리 아까 조금 전에는 뭐라 했어요? 명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면, 이 감상은 사전적인 의미는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렇죠, 그 작품에 대해서 아름답다, 그리고 이해하고, 또 그 작품이 왜 그렇게 됐는지, 저 사람의 작품은 저렇게 됐는지, 그렇게 즐기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화는 뭐고 감상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화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들, 감상은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것들을 느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작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결과를 보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감상이 완성되고, 감상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림을 딱 보고 예쁘다? 딱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림들을 보고서 그 그림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이 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될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주관적인 이런 평가를 내려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감상의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화 감상 활동에는 이런 감상이란 직관, 그 다음에 정감의 이런 심적 작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상의 미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이런 지성적인 반응 활동으로 예술 작품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화의 감상은 주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림들이 다 다르고, 이 똑같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색만 봐더라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보고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빨강색 하나만 해도요, 딸기, 불, 뭐 하트, 뭐 아니면 사과, 뭐 아니면 뭐 정렬,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주관적으로 굉장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다 뭉쳐서 봤을 때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 명화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이런 미적 가치를 인식하는 이런 정신적인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명화의 감상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명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한 번은 퀘션 마크를 가지고서 주관적인 이런 체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렇게 한번 주관적인 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적 대상으로부터 주관적인 이런 심리작용에 의해서 미를 향수하고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씌워서 감각적인 수용이 아닌 정신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감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화의 감상은요, 대상의 그런 특징을 알아보고 또 미적인 것하고 관련해서 이해의 작용으로 감각적, 지적, 환상적인 여러 가지 내적 요소가 하나 혹은 융합하는 데 성립하는 것이 이 명화의 감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저 하나 딱 보고 안 예뻐. 어떤 사람은
명화를 보고서 왜 저렇게 그렸지? 뭘까? 그렇게 퀘션 마크를 가지고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 감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거고, 난 저거를 봐도 모르겠어. 저거는 왜 저렇게 그렸지?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게 왜 그렇게 했는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 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화가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화가들마다 다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시대적인 것들도 있고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감정 심리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그림을 이해하기 전에는 저는 그 화가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화가가 어느 시기에 또 그렸는지, 초기에, 중기에, 아니면 활동을 왕성하게 했을 때, 아니면 노후에 죽기 전에 그린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림은 그 하나만 보고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화가에 대한 분석을 조금 이해하면서 이 작품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명화의 감상은 이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미를 즐기고 또 작품의 그런 미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이해하는 이런 내면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하고 작가들을 초월해서 자신의 새로운 존재로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상은 작품에 표현된 그 작가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화의 감상은 어떻게 보면 이 작품만, 이 명화만 보는 이 표현된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또 작가가 어떤 감정을 가졌고 거기에서 이런 미적인 것들을 뭘 얻으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안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한 이 명화의 감상과 응용의 수업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한 차원 높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학생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요, 박수근은 어린 시절에 이 밀레 작품을 보고 거기서 만종이라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평생 화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박수근 작가는 어렸을 때 우연히 이 그림을 보면서 그걸 보자마자 나는 화가에 가겠다는 것을 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미술 작품의 그런 감각적인 형식, 색감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아니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내용, 정신적인 내용이라는 건 작가의 의도겠죠. 또 작품의 주제겠죠. 그것들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미적 체험 활동을 우리는 감상이란 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러 가지 그런 형상도 있겠지만 이렇게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미적으로 체험 활동을 하는 것을 가져보는 이런 시간을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아마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 박수근하고 밀레에 대한 작품입니다. 이 박수근이 12살 때요, 이 밀레 만종을 본 다음에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1914년에 태어난 박수근은 100년 앞선 1814년에 세상의 빛을 본 밀레예요. 100년 전이죠. 어떻게 보면 딱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앞섰던 이 그림을 보고서 자기가 밀레처럼 되려고 이 그림을 굉장히 따라했다고 해요. 밀레 작품을. 근데 이 밀레하고 그 박수근하고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작품들을 보면. 이 박수근 작품들 보면 어때요? 정감이 있죠. 어딘가 모르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그 다음에 밀레는 이제 프랑스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두 화가의 인연하고 삶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1926년, 그러니까 12살 때 박서근은 일생일대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정을 본 거죠. 그 후에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박수근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이 스크랩북에 보면은 만종, 이삭 줍는 사람들, 모성의 밀레의 대표 작품이 굉장히 수록돼 있다고 합니다. 왜? 박수근이 이 밀레를 롤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림을 그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가나 이런 그 화가의 작품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어떤 사람의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흉내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롤 모델을 되기 위해서 흉내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작품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롤 모델의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밀레도 마찬가지로 박수근도 이 밀레의 작품들을 계속 보면서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왔고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밀레의 작품, 그 다음에 이 박수근의 작품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농촌에서 성장했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밀레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농가의 풍경, 또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 신의 감사, 그 다음에 시골 특유의 정겨움, 소박함, 이런 것들이 박수근에는 낯설지 않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1800년도와 1900년도예요. 우리나라의 1914년, 1920년대는 굉장히 그 시대는 일제시대였나요? 아무튼, 그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던 그 시대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박수근에게도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박수근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이 주제들이 보면 다 일상적인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과에서 빨래하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빨래 널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가축들을, 이렇게 가축, 이렇게 닭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고 있는 거, 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업고, 포대기 업죠? 이런 것들, 이런 일상적인 표현, 농촌의 이런 일상적인 표현의 그림을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 밀레도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 밀레의 그림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라고도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갈림길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밀레의 만종도 있지만 이런 이삭 줍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농촌에 이 평범하게 이런 일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이 박수근하고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100년 전에 이런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과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게 서로 닮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술 감상의 그런 목적과 관점, 감상을 통해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미술 작품, 화가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왜 작품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미술관에 가잖아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을 하러 가잖아요. 왜 가는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아름다운 것들도 보면 우리가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림들을 화가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닌다는 거죠. 또한 이런 그 미술 작품들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상 활동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기도 하고 생활을 더 윤택하게도 해준다는 거죠. 좀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막 압박을 받았다는 것도 안 하게 되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작품은 귀중한 역사적인 산물이자 문화적인 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림들의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색감이나 형태들이 그 시대에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감상을 통해서 작품의 그런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 문화의 그런 변천과 특징을 이해하고 동시에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에 그 교양인들은요, 과거와 현대의 미술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이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예술 분야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작품 감상은 작품만의 이해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둘러싼 그런 배경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품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좀 이렇게 보러도 가고 생각도 하고 그 그림을 보면서 좀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아니면 정서적인 거, 미적인 그것들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 감상에서는 일반 음악 감상에서처럼 청각이라는 감각기관만 문제가 아닌 일정한 서술적인 내용이나 양식적 의도를 지닌 인문학적인 배경과 연결지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고 느끼기만 하면서 불쾌하냐 아니면 쾌감이 있느냐 자신의 기호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있는 이런 미술 감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작품의 제작 의도,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제작된 그런 시대 배경,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명화 감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접하고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고 이 수업이 좀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미술 작품의 감상법이 있어요. 미술 작품의 감상법은 이렇게 단독 감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리고 감상하기도 하고요, 기법을 달리했을 때의 효과, 또 이러한 기법을 다른 주제로 표현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감상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감상 후에 작품을 보지 않고 기억을 통해서 그려보는 것들, 감상 후에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통해서 그려보는 이런 단독 감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단독 감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감상법이에요. 비교 감상법은 두 가지 사이즈 작품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감상하는 방법. 아까 제가 밀레와 박수근 두 개를 놓고서 이렇게 감상했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작품을 놓고 보는 거죠.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법, 주제, 이것들을 서로 다르게 했을 경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상상하기, 또 어른의 그림과 어린이의 그림의 그림 차이점 감상하기, 또 작품의 종류별로 분류해서 각각의 특징 비교 감상하기, 또 사진과 그림의 차이점 감상하기, 또 예를 들면 인상주의 작품의 특징 알아보기. 인상주의에서는 빛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주제가 다양했고, 그 다음에 터치, 막 이렇게 전면법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게 인상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채에 대한 명쾌, 빛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주제의 다양함, 그 다음에 이런 전면법과 같은 뭐 병치혼합과 같은 그런 붓터치, 이런 것들이 이 사진하고 그림의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감상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죠. 어떻게 알아보냐?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구도로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도의 형태가 어떤지, 뭐 그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색채 분석은 어떤 색들을 사용했는지, 대비 효과는 어떻게 줬는지, 그 다음에 보색 대비를 줬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은은한 유사 색상을 줬는지. 그래서 색채 분석도 중요하고요. 명암입니다. 어디에 이 명암을 줬는지, 주인공을 의식을 해서 이 주인공만 명암을 줬는지, 아니면 명암 처리를 해서 원거리, 먼거리, 원근감을 줬는지, 이런 명암 분석도 있을 거고요. 필치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필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사실적인 건지 아니면 사실적이지 않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고요. 형태, 크기, 표정, 동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이것들을 나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하나 딱 오면은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감상법,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해서 각 요소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죠. 이것들을 우리는 분석 감상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종합 감상법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인 감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나열을 했다면, 이 작품을 보고 바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저 작품을 명화의 그림을 보자마자 느껴지는 직관적인 감성, 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감상과 작품하고 감상자가 직접적인 감독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단독 감상, 비교 감상, 분석 감상, 이것들이 항상 연결지어져 가지고 감상을 하는 초기에 이루어져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뭐냐, 여러 가지 감상법을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작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감상한 내용들을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활동을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감상의 세계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상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조형작품이건 자연이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또 형태를 찾기보다는 작품의 천재적인 느낌을 먼저 얻고, 전체적인 거, 형태를 찾기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찾고요. 그 조형적 질서를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의문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작품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째서 이 색이 썼을까?
왜 이렇게 격렬해졌을까? 이 구도는 왜? 또 이 주제와 어울리는 것들은 뭘까? 주제는 이 작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작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작품과 대화를 시작할 때 감상자는 서서히 작가의 정신에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고요. 다양한 작품을 비교 감상하다 보면은 좋은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품은 지나치게 과학적, 분석적, 지적으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늘 편안하고 담담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해서 느낌을 얻도록 노력하면 느낌은 점차 축적되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이해를 통한 즐거움을 얻게 되어 미술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